여기 소각장이 있는 건 알고 있나? 말을 안 들으면 다 거기 가는 거야. 100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다 거기 있을 거야. 차가운 목소리로 던져진 이 말에 영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과연 영수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걸까요? 달콤한 투자 제안 뒤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한국 노인들을 노린 치밀한 함정.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실체.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캄보디아의 붉은 노을 아래 펼쳐진 김영수 씨의 마지막 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좁은 골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김영수 씨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올해 62,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영수 씨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영수는 낡은 이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원룸집 한편에는 딸 민지의 취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30살이 된 딸은 아직도 정규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영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평생을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영수 씨, 몇 년 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뽀얀 국물을 끓여내며 손님들을 맞이하죠. 하지만 장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큰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골목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작은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었거든요. 영수 씨, 오늘따라 국물이 더 진하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골 할머니께서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지만 영수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집 대출금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보내오는 독촉 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영수는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사랑했지만 이제는 안녕. 추억 속 멜로디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휘저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죠. 아이고, 민지는 언제쯤 좋은 직장을 구할까? 영수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딸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영수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텅 빈 국밥집에서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니 또다시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영수의 삶은 언제나 성실하고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오히려 딸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영수는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니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다 간 아버지처럼 자신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 영수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단골 손님들도 모두 떠나고 텅 빈 국밥집에서 영수는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어요. 오늘 하루도 매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가습이며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딸 민지가 남겨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영수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다 쓰는 건지. 영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지가 구직 활동을 위해 자주 보라며 저장해둔 링크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문구를 발견했죠. 캄보디아 해외 사업 투자. 통장 대여만으로 월 1,200만 원 보장.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런 사기 광고는 요즘 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영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 신용등급 무관, 나이 제한 없음, 안전한 해외 투자로 노후 보장까지. 이 문구들이 영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대학원 학비는 계속 밀려 있고 가게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매달 목을 조여왔죠.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월 1,200만 원이면 민지 학비도 내고 대출금도 갚고 달콤한 상상이 현실의 고통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광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에 국물을 끓이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통장만 빌려주면 되는 걸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떨리는 손으로 광고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친근하고 신뢰할 만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 상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을 장직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어르신,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노후 준비 안 하시면 큰일 나죠. 장직은 능수능란하게 영수의 불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 같은 거예요. 해외 투자 사업에 통장 몇 번 빌려주시고 노후 자금 마련하시는 건데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그의 말에 영수는 점점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현지 은행 업무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통장을 임시로 빌려서 자금을 관리하는 거죠. 장직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넉넉하게 사실 수 있다고요. 어르신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몇 달만 도와주시면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은 거죠?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지금까지 수백 분을 도와드렸는데 단 한 분도 손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마워하셔서 제가 죄송할 정도예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영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좀 다녀올까 한다. 민지는 깜짝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여행이라니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수의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 기회로 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감수할 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친구가 다 준비해준다고 하니까. 아빠도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쉬어보는 거야. 영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여권을 찾아내고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며칠이면 돌아와서 민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장직이 일주일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살아온 서울을 벗어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공항 출발 게이트에 서서 영수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아빠가 며칠 후에 돌아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영수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후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덥구나. 영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야자수가 늘어선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형형색색의 간판들과 활기 넘치는 사람들,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잠시 이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정말 여행 온 것 같네. 장직이 공항에서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영수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나 친절한 직원 대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영수를 향해 다가왔어요. 김영수? 그중 한 명이 어눌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은 말없이 영수의 가방을 빼앗듯 들고는 낡은 승합차로 안내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영수는 이곳 관습이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승합차 안은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시트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은 없었어요. 운전기사와 동승자는 캄보디아어로 무언가를 주고받았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앞자리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니 공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내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한적한 교외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량은 거대한 철조망 앞에서 멈췄습니다. 감시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이상한 단지였어요.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철문이 열리자 차량은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모두 무표정하고 지쳐 보였어요. 승합차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추자 남자들이 영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잠깐요. 여기가 어디예요? 장직 씨는 어디 있나요? 영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한 방문이 열리면서 중년 한국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저기,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저는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온 건데.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투자 상담이라고 하셨나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영수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있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왜 가둬두는 거죠?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영수 씨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관리자 강 부장입니다. 그의 미소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강 부장님,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저는 장직 씨와 투자 약속이 있어서. 영수의 말을 끊으며 강 부장이 대답했어요. 장직? 아, 그 친구 말이군요. 그 친구가 어르신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영수가 당황하자 강 부장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을 모두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르신은 저희가 시키는 일을 하셔야 해요. 영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투자하러 온 거라고요. 강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투자요? 어르신이 투자하신 건 본인의 인생이었네요. 이제 어르신의 통장은 저희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사업이라니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노인분들을 속여서 돈을 빼내는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통장으로 그 돈들이 들어올 거예요. 영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 돼요.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영수가 소리쳤지만 강 부장은 태연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말을 안 들으면. 강 부장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굴뚝이 뭔지 아세요? 소각장입니다. 지금까지 말 안 들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갔어요. 영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딸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멀리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방문이 열렸어요. 감시원들이 영수를 깨워 컴퓨터 앞에 앉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화번호 목록과 대본이 떠 있었어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하셔야죠. 감시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야 했어요. 대본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김 수사관입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 때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검찰청이라고요? 영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끊자 감시원이 다가왔습니다. 왜 끊으셨어요? 대본대로 하셔야죠.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감시원은 영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는 우리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영수의 볼이 화끈거렸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수는 이곳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과 같은 처지였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속아서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복도에서 강 부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적응 좀 되셨나요? 강 부장의 말에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적응이라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강 부장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르신이 여기 온 건 본인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쉽게 돈 벌려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여기서는 한번 들어오면 시체로 나가거나 저희 수족이 되는 것뿐이에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강 부장의 차가운 말이 영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굴뚝 말이에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 생각만 났어요.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민지한테 피해가 가면 어쩌지? 걱정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영수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른 방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는 길에 바닥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쪽지에는 어설픈 한글로 탈출, 도와줘, 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민수라는 이름, 그것은 10년 전에 가출해서 연락이 끊긴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민수가? 영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 후로 10년 넘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다른 한국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민수라는 젊은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러자 한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요? 혹시 한 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실장이요?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 관리자 중에 젊은 한국인이 있어요. 성이 한 씨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크고 말랐어요. 그런데 눈빛이 정말 차가워요. 특히 자기 나이 또래 한국인들한테 더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영수는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분명 한국어였어요. 정말 민수가 여기 있는 걸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영수는 한 실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은 한국인이면서도 우리를 가장 심하게 괴롭혀요. 마치 한국인들을 증오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본인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처지였을 텐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쪽 사람이 되어버렸죠.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그 한 실장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변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천진난만했던 민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제 30이 넘은 나이가 되었겠지만 영수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로 기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영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 멀리서 경비원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어요. 영수는 발걸음을 죽이며 다른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쪽지에서 나온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단지 한편에 있는 낡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 건물은 다른 곳보다 더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뒷문 쪽으로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른 한국인 수감자들을 앞에 세워두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 멍청한 놈들아,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거냐? 그 남자는 한 수감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맞은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영수는 숨을 죽이며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모습이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 민수였어요. 민수야. 영수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잔인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수감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제 할당량을 못 채웠지? 오늘 저녁밥은 없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배를 발로 찼어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그때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영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민수야,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방 안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역력했어요. 영수는 아들에게 다가가며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너도 여기 잡혀온 거구나. 아빠가 구해줄게. 구해준다고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잡혀온 게 아니에요. 저는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강 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 이거 재밌는데? 한 실장, 이 늙은이가 아버지였군요. 강 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실장이요? 민수가 왜 한 실장이죠? 강 부장이 답했습니다. 김영수 씨,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민수 씨는 여기서 저와 함께 일하는 관리자예요. 그것도 아주 유능한 관리자죠. 영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설마 정말로?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이곳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잡혀왔어요. 강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민수 씨도 처음에는 일반 수감자였어요. 하지만 머리가 좋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었죠. 지금은 제 오른팔이에요. 영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강 부장 앞에서 약함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민수가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요. 강 부장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이걸로 민수 씨의 약점을 하나 더 잡았네요.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더욱 충성스럽게 일하겠죠? 그는 영수를 향해 비웃었어요. 사실 말이죠. 민수 씨가 여기서 관리자가 된 거에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강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일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같은 한국인이니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거죠.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요. 민수야, 이런 일은 그만두자.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자. 영수가 간절히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강 부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이제 가족 상봉도 끝났으니 각자 할 일을 하죠. 민수 씨, 아버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주세요. 도망칠 생각 못하도록요. 그날 밤 영수는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은 이미 자신이 알던 민수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 역시 자신의 방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지만 이제 와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고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수는 아들과의 재회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 때마다 민수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민수가 혼자 복도를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관리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영수는 조용히 따라가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뒤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왜 방에서 나오셨어요? 위험해요. 주변을 살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 다가가며 간절히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도 힘들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니?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영수를 빈 방으로 이끌었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해요. 감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민수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영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빚이 생겼어요. 빚이라니?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그게 다 가짜였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죠.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부장이 빚을 정리해준다고 했어요. 대신 여기서 일을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저도 아버지처럼 전화만 걸었어요. 하지만 강 부장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관리자가 되면 빚을 모두 탕감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그래도 이런 일은 잘못된 거야. 같은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 말이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다고? 영수가 놀라자 민수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도 보셨겠지만 여기 소각장이 있어요. 말을 안 듣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정말로 죽여버려요. 저도 그런 광경을 몇 번 봤어요. 영수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건가?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계획이 있어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부장을 비롯한 이곳 관리자들이 조직의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 증거를 모으고 있거든요. 증거를?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부장은 제가 충성스럽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줘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영수는 아들이 생각보다 깊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럼 그 증거로 뭘 할 생각이니? 민수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국 정부에 신고하려고 해요. 이곳의 실상을 알려서 구조작전이 이루어지도록요. 정말이니? 영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 지옥에서 나가자. 영수의 말에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무서웠는데. 그때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것은 영수가 예전에 민수에게 선물해준 라디오였어요. 고장나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민수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들려주던 노래 기억해요?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이제는 안녕.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났어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는 라디오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이거 아빠가 고쳐볼게. 다시 노래가 나오게 해줄 테니까. 오랜만에 부자간의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며칠 더 기다려주세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면 행동에 옮길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하는 일을 믿을게.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라디오를 품에 안고 영수는 작은 희망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영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강 부장이 내일 밤에 조직의 핵심 자금을 빼돌리려고 해요. 그 현장을 잡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위험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강 부장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영수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에 뭔가 일어날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정확한 계획은 말할 수 없었지만 희망의 메시지만큼은 전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는 강 부장에게 일부러 허술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부장님, 새로 들어온 수감자들이 뭔가 수상해요. 혹시 탈출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강 부장은 민수의 말을 믿고 경비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강 부장은 비밀 금고가 있는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를 따라갔어요. 영수도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어요. 지하실에서 강 부장은 거대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강 부장은 혼자 중얼거리며 돈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부장님,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강 부장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민수야, 너는 왜 여기에?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조직 돈을 빼돌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강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도 분깃을 원하는 거냐? 좋아, 반반씩 나누자.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강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그때 영수가 나타났어요. 강 부장, 당신의 모든 범죄를 다 기록했습니다. 영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강 부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강 부장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너희들 둘 다 여기서 끝장내주겠다. 그 순간 영수가 강 부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서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영수였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서 뒹굴며 싸웠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도우려 했지만 강 부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이 늙은이가 강 부장이 영수의 머리를 바닥에 박으려 했을 때 영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 부장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만해. 영수가 권총을 들며 소리쳤어요. 강 부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늙은이, 내가 총을 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연달아 폭발음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가 일어나는 거지? 강 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왔네요. 뭐가 왔다고? 강 부장이 물었을 때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한국정부 합동 대응팀입니다. 건물을 포위했으니 모두 투항하십시오.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동시에 방송이 나왔어요. 강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신고를?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했어요. 부장님의 범죄 증거와 함께 이곳의 위치를 정부에 알렸거든요. 너는 배신자야. 강 부장이 분노하며 민수에게 달려들었지만 영수가 막아섰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영수는 강 부장을 밀어냈고 강 부장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지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구조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영수와 민수는 순순히 손을 들었어요. 구조대원들은 쓰러진 강 부장을 확인한 후 영수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영수 씨, 한민수 씨 맞으시죠? 구조대원의 물음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구조대원의 말에 영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정말 끝났어요. 우리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고생 많았다. 밖으로 나오니 다른 한국인 수감자들도 모두 구조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수는 그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구조대장이 영수에게 다가왔어요. 김영수 씨, 아드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구조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웠어요. 캄보디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이곳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수는 민수와 함께 구조 헬기에 오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딸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영수를 껴안았던 그 순간, 영수는 비로소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주었어요. 결국 민수는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민수는 영수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그는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새벽부터 뽀얀 국물을 끓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영수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단골 할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영수의 사연을 들었고 더욱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밥집 한편에는 민수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야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딸 민지는 이제 영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민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민수가 간직하고 있던 그 라디오였어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이제는 안녕.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린 민수에게 들려주던 그 노래였어요. 이제는 그 노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고통과는 안녕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자는 의미로요. 민수는 주말마다 국밥집에 와서 영수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손님들도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수 씨 아드님 정말 의젓해졌네요. 단골 손님들이 민수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민수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영수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함께 구조된 다른 피해자들이었어요. 영수 형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버텨낸 거죠. 영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함께 국밥을 먹으며 그날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민수는 상담사 공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쉬운 돈은 없습니다. 민수의 진실한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영수도 때때로 민수와 함께 강연에 나갔습니다. 저처럼 속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영수의 경험담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영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국밥에는 정말 깊은 맛이 있네요. 손님들의 말에 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밤 영수는 민수와 함께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우리 가족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지가 밝게 대답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진짜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기만 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영수는 캄보디아의 붉은 노을을 떠올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노래로 들렸어요. 과거의 고통과는 안녕하고 새로운 희망과 만나는 노래 말이에요.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알았으니까.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며 영수의 국밥집에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가족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왔지만 결국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돈,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경험에서 보듯이 그런 유혹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더라면, 영수 씨가 딸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수 씨처럼 따뜻한 희망의 노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